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적한 도시에서 작은 서점을 꾸려가는 40대 여성입니다. 워낙 책을 좋아해서 손님은 많지 않아도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실 저도 한때는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다는 것 하나만 빼면 근심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이었네요. 헌데 그런 제 삶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죠. 어쩌면 제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편을 만나던 그날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30을 훌쩍 넘기고 나서야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번듯한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운영하는 서점에 잠깐씩 책을 보러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서점을 찾는 모습이 인상적이라 눈여겨보게 됐죠. 그러다 용기를 낸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왔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다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났을 때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두고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이뤄보고 싶어.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놀라서 반대했지만 애도 아닌 성인이 하고 싶다는 일을 말리기란 쉬운 게 아니더군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유동 인구가 꽤 많은 자리에 카페를 하나 차렸죠. 남편은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며 열정적으로 노력했지만 처음 얼마간은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렸습니다. 저는 낮에는 책방을 지키고 일이 끝나면 곧장 카페로 달려가 설거지도 하고 손님도 맞으며 남편을 도왔어요. 책방을 닫는 날이면 당연히 종일 카페를 지키며 일하느라 휴일도 없었죠. 그래도 마음은 늘 행복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돕는 저 자신이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굳은 의지를 보며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둘이 머리를 맞대고 원두를 고르고 메뉴판을 새로 짜고 늦은 밤 매상을 계산하며 웃던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서점 일과 카페에 매달리느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면 카페가 자리를 잡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제 나이도 40을 바라보니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시부모님의 눈치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의원을 들락거리며 약도 먹어보고 유명하다는 난임병원도 다녀봤어요. 그 바람에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서점도 그만두고 남편의 카페 일도 돕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다녀야 하고 시간 맞춰 주사도 맞아야 하고 생각보다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여전히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거치며 몸은 지쳐가는데 아무 보람이 없으니 마음도 너무나 힘들었죠. 그러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며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세상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우리한테 아이가 오지 않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 난 자기랑 둘이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문제는 그냥 하늘의 뜻에 맡기자. 나 애 문제 때문에 자기 힘들어하는 거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이 평생 웃으며 늙어가는 게 내 소원이란 말이야. 남편의 그 말 덕분에 저는 모든 서러움과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만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죠. 다행히 카페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를 잡아가며 단골이 늘고 입소문이나 아이 문제 말고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며 언젠가부터 남편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에 들뜬 사람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 같더니 하루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분점을 하나 내볼까 해. 지하철도 가깝고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는 아주 보기 좋은 곳에 자리가 났더라고. 척 봐도 거기는 완전 대박 날 자리야. 이번 기회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뭐라고? 우리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건 좀 이르지 않을까? 여기도 손님 늘어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분점까지 어떻게 관리하려고. 괜찮아. 믿을 만한 친구가 같이 해주기로 했어. 그 친구가 사업수완이 좋은 녀석이거든. 아무리 그래도 카페 내는 게 한두 푼으로 되는 게 아닌 거 잘 알잖아. 어쩌려고. 괜찮아. 내가 다 알아봤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넉넉하게 나올 것 같더라.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젊을 때 얼른 벌어야 노후에 편하게 살지. 나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줘. 그렇게 남편은 성공을 장담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여보, 카페 지금도 충분히 잘 굴러가고 우리 먹고 살만한데 굳이 빚을 내가며 일을 키워야 할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데 난 그냥 무리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어. 에이, 자긴 겁이 너무 많아. 남자가 한 번쯤은 뜻도 크게 품어봐야지.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저는 남편의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며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차마 그 뜻을 꺾진 못했습니다. 다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을 말릴 재주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반강제로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고 그 사람은 성공을 장담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듯 분점 준비를 도와주던 남편의 친구가 권리금이며 인테리어 비용이며 전부 다 받아챙겨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친구에게 사기당했다는 걸 안 남편은 다 죽어가는 얼굴로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을 다독였지만 절망에 빠진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정성 들여 끓인 죽을 내밀며 말했어요. 여보, 한 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잖아. 얼른 기운 차리고 지금 하던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힘 좀 내. 하지만 몇 달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된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은행에서 보낸 것 같은 빚 독촉장이었어요. 깜짝 놀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여보, 이게 뭐야? 빚 갚으라고 보낸 거야? 도대체 대출을 얼마나 받았길래 이런 일까지 생겨? 워낙 장사가 잘 되는 자리라 권리금도 많이 줘야 하고 보증금도 세서 돈을 좀 많이 빌렸어. 근데 은행이 아니라 사채를 쓰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 이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길래 못 주겠다고 했더니 당장 원금 상환하라고 난리야. 상상도 하지 못한 남편의 말에 제가 펄쩍 뛰며 물었습니다. 사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대출을 은행에서 받은 게 아니라 사채를 빌렸다는 거야? 도대체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사채 무섭다는 거 몰라? 나도 알지. 근데 상가 주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내놓은 거라 빨리 잔금 줄 수 있는 사람하고 계약한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알지만 은행은 뭐 서류 쓸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리잖아. 빨리 개업하고 돈 벌어서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채에서 급전을 빌린 거지.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여건이 안 되면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지. 어쩌자고 그런 무서운 돈을 쓴 거야. 그래서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돈 들고 튄 그 인간은 잡을 수 없는 거야? 경찰이 찾아보곤 있는데 작정하고 숨은 인간을 찾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찾는다고 해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분점 내겠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가뜩이나 가게도 매출이 줄었는데 그 깡패 자식들이 자꾸 찾아와서 난리치는 통에 있던 손님들도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뭐야? 나더러 직원들 불편해한다고 가게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더니, 그럼 그게 사채업자들 찾아오는 거 들킬까봐 일부러 그런 거야? 남편은 울상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자도 못 내서 분점은커녕 가게를 처분해서 빚이나 갚아야 할 처지가 됐어. 빚이 너무 불어났어. 뭐라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다그친다고 뾰족한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더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대로 가면 당신한테까지 불똥이 튈 것 같아. 그 인간들이 언제 당신까지 찾아와서 위협할지 알 수 없어. 막말로 돈 좀 날린 거야. 뭘 해서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노력해서 복구할 수 있지만 사람이 상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 난 그게 가장 무섭고 걱정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류상으로만 갈라서자. 이혼한 걸로 해두면 그 인간들이 당신은 못 건드릴 거야. 막말로 그 인간들이 처가에까지 찾아가서 손 벌리지 말란 법이 없다니까?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부부야. 힘들어도 같이 버티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해결해야지. 이혼이라니. 그건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자기 마음은 알겠는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니까. 당신이 못 봐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야. 여자들 잡아다가 섬에 팔아먹는 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그 말에 제가 흠칫 놀라자 남편이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자기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당신이 믿고 기다려만 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카페 다시 살리고 그 사채도 다 갚을게. 빚 정리되고 형편 풀리면 그때 다시 합치면 되잖아. 잠깐이면 돼, 잠깐. 하지만 저는 쉽게 그 말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위장 이혼이 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니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더라고요. 싫어. 난 그런 거 못해. 그거 아니라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자기야, 제발 냉정하게 생각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니까? 하지만 제가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버티자 다음날 뜻밖의 인물이 나섰습니다. 평소에 살갑게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아들 부부 사이의 일에 끼어드는 법은 없으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게 다 내 아들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멀쩡한 너까지 그런 몹쓸 인간들한테 시달리는 꼴을 이 늙은이더러 어떻게 보란 말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겠다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너를 위해서도 네 남편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늙은 시어미를 위해서도 그건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잠깐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고 하니까 제발 남편 말 들어라. 나도 이렇게 부탁한마.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나오시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나중에 후회가 밀려와 견디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협의 이혼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제 어깨를 다독이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자기야. 근데 절대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데리러 갈 거니까. 그때까지 그 인간들 모르게 시골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어. 혹시나 위장 이혼이고 눈치채기라도 하면 지금 이런 고생도 말짱 꽝이니까. 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라도 절대 집 앞에 오지 말고, 알았지?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이혼에 동의한 그때까지도 제가 겪는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에 휘둘리지 말자며 냉정한 표정으로 직접 제 짐을 차에 실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연고도 없는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게 됐어요. 물론 친정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몇 달 있으면 다시 합칠 텐데 괜히 부모님까지 신경 쓰시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마을에 월세방을 얻어서 밤마다 창밖에 별을 보며 남편과 다시 마주 앉을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흐르고 이혼 숙려 기간도 끝나 남편과 저는 정말 서류상 남남이 되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저는 적막한 방 안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집 앞에 오지 말라는 건 그렇다 치고 왜 전화까지 조심하라는 건지 야속하기까지 했죠. 그래도 그 말을 아주 무시할 순 없어 고민하고 있을 때 무심코 남편의 카톡 사진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사진을 찾아보던 버릇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날의 카톡 사진은 여느 날과 달랐어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카페에 간판을 찍어 올렸었는데 그날 새로 올라온 사진에는 난생 처음 보는 갓난아기의 얼굴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카톡 이름을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건 남편이 올려놓은 사진이 분명했어요. 아니, 어느 집 아기 사진을 올려놓은 거야? 친구가 애라도 낳은 건가?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만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알기론 남편 주변에 갓난아기가 생길 일이라곤 없었는데 남편이 왜 모르는 아기 사진을 걸어뒀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괜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맘 같아선 당장 전화를 걸어 묻고 싶었지만 떨어져 지낸 뒤로 먼저 연락하지 말라던 남편의 당부가 떠올라 차마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도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도저히 궁금증을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의 당부를 무시하고 조심스레 문자 한 통을 보내게 됐어요. 여보, 잘 지내? 카톡 사진 바꿨던데 누구네 집 아이야? 그랬더니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쩐지 찝찝했습니다. 아, 가게 단골 손님 아가야. 애가 하도 예쁘길래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것보다 자기 함부로 연락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연락하는 거 누가 알고 소문이라도 내면 지금까지 한 고생 다 헛수고 되는 거야. 물론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어갈 일이긴 했어요. 저도 가끔 가게에 오는 아이들에게 눈길이 가서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제가 남의 아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사진이라도 찍고 싶어 하면 늘 저를 단속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야, 요즘 부모들은 남이 자기의 사진 함부로 찍는 거 싫어해. 귀엽다고 과하게 관심 두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괜히 오해 살 일 만들지 말고 귀여워도 눈으로만 봐. 알았지? 그렇게 단속하던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골이라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 갓난아기 사진을 마음대로 자기 카톡 사진에 올려놨다는 사실에 의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묘한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리 단골 손님 아기라지만 남의 사진을 왜 자기 카톡에 걸어둬? 거기다 나는 왜 그렇게 연락하지 못하게 안다라는 거지? 전화 한번 한다고 그 사람들이 득달같이 쫓아오는 것도 아닐 텐데. 한번 자리 잡은 의심은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멀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오자고 마음먹게 됐어요.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오랜만에 서울에 가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만에 도착한 서울에서 저는 가게 말고
먼저 예전에 살던 집 쪽으로 차를 몰게 됐어요. 집을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사채라는 게 정말 무섭긴 무섭다. 이러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겠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게 뭔지 알겠다니까. 그래서 금매로 집 팔아 빚 갚는데 일부 쓰고 나는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이사했어. 그 정도만 갚아도 이자가 많이 줄거든. 뭐라고? 집을 팔았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안해. 근데 내가 오죽 급하면 그랬겠어? 마침 매수인도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길래 얼른 계약하고 집 비워줬어. 다음 주면 이사 들어올 거야. 그 말을 떠올리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와 남편의 10년 넘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혼할 때만 해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집인데 갑작스럽게 준비 없는 이별을 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주인이 바뀐 집에 함부로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처지라 익숙한 골목 끝에 차를 세우고 그냥 먼 발치에서 굳게 닫힌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벼락 너머로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며 갓난아이를 안은 여자가 밖으로 나오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다 애를 안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여자가 한때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카페 아르바이트생 은주였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그 아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휴학하고 일자리를 구하러 남편의 카페에 찾아왔던 아이였어요.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딱한 사정이 안쓰러워 두말 없이 뽑아준 아이였죠. 하지만 은주는 손이 야물지 못해 실수가 잦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모질게 굴거나 아이를 타박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컵을 깨트리고 주문을 헷갈려도 어린 마음에 주눅이 들까 싶어 도리어 다독여준 거죠. 은지야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나도 너만 할 때 컵 숱하게 깨먹었을걸.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그럴 때면 아이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자꾸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소리 마. 너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야무진데. 자, 기죽지 말고 어깨 펴. 어설픈 솜씨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애가 안쓰러워 저는 다른 알바생보다 은주를 훨씬 많이 챙겨줬습니다. 부모님 생신이라고 하기에 외식하라고 용돈도 쥐어주고 카페에서 파는 케이크도 들려보냈죠. 복학하고 싶은데 등록금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에 흔쾌히 모자란 금액을 보태주고 알바 시간도 바꿔줬습니다. 제가 잘해주는 만큼 그 아이도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고마워하더군요. 그런데 가게에서 일한 지 1년 가까이 지날 무렵 갑자기 은주가 몸이 안 좋다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 애를 걱정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뭐? 어디가 그렇게 안 좋은데? 병원엔 가본 거야? 그러자 은주가 핏기 없는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 뭐 어디가 딱히 아프다기보다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요. 빈혈도 심해지고 도저히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 보니 요즘 얼굴이 안 좋고 힘이 없어 보이더라. 그럼 무리하면 안 되지. 그런 제 말에 힘없이 웃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저는 그 애를 그냥 보내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병원비에 보태. 아프면 무조건 잘 먹고 푹 쉬어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몸 다 나아서 일자리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찾아오고.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자 은주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떠났던 아이가 일을 그만둔 지 반년 만에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제가 살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전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졌어요. 아기를 안은 은주의 뒤로 저희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시며 세상 가장 인자한 얼굴로 무슨 말씀을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보고 또 방구 웃네. 어쩜 이렇게 찌아비를 쏙 빼닮았을꼬?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이를 안고 있던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공기가 좀 찬 것 같아요. 애 감기 들기 전에 얼른 차에 태워요. 사장님, 아니 그이도 가게 알바생한테 맡겨두고 그쪽으로 오기로 했어요. 아유, 그래, 우리 귀한 손주 감기 걸리면 큰일이지. 얼른 차 문 열어라. 우리 귀한 손주,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할미라니, 제 아비라는 말은 또 뭐야? 지금 은주가 뭐라고 한 거지? 사장님이 아니라 그이? 충격이 너무나 크니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사채며 위장 이혼이며 시골로 내려가 숨어 지내라던 그 간절한 부탁이며 심지어 제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는 것까지, 그 모든 게 어쩌면 전부 치밀하게 짜인 한편의 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 은주와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와 두 사람이 단란한 가족처럼 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운전대를 잡은 손만 덜덜 떨며 숨을 죽인 채 흐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같은 질문만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이가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1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그 은주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신세를 지게 된 걸지도 몰라. 저는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시어머니의 다정한 웃음과 은주가 남편이 분명한 상대를 그이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자꾸만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그 뒤로 저는 무슨 정신으로 다시 시골로 내려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버릇처럼 운전하고 돌아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동안 차츰 냉정을 되찾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무작정 울기만 했지만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만약 제 짐작이 맞다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빚을 핑계로 멀쩡한 마누라를 시골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다른 여자를 들어앉힌 거라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를 내치기 위한 음모를 꾸민 거니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또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는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주저앉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넘기며 날짜를 헤아렸어요. 은주가 안고 있던 그 아기가 도대체 언제 태어난 아이인지 그 셈을 맞춰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 갓난아이는 제가 한창 아기를 갖고 싶어 병원을 오가고 은주가 안쓰러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던 그 무렵에 생긴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두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됐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대신 그 인간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진실을 똑똑히 파헤쳐 응징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며칠 밤을 더 뒤척여야 했어요. 무작정 쳐들어가 따져 물었다가는 도리어 저만 궁지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날 본 장면이 저의 짐작대로인지 그 사실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카페 옆에서 우동집을 하던 사장님께 조심스레 연락을 넣어봤어요. 제가 평소에 언니라고 부르며 꽤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언니 저예요. 오랜만이죠? 제가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상대가 큰 소리로 외치듯 물었습니다. 아유, 너 왜 이제야 연락하니? 안 그래도 너 이혼했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그게 그동안 일이 좀 많았어요. 긴 얘긴 조만간 만나서 해요. 오늘은 언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우리 카페에 최근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나 사채업자들이 온 거 본 적 있어요? 뭐 사채업자? 글쎄, 내가 알기론 그런 적 없는데. 뭐 카페야 늘 똑같이 조용하지. 근데 왜? 아니 별건 아니고요. 그럼 혹시 우리 카페에서 알바하던 은주라는 애 기억하세요? 키 크고 얼굴 하얗던 애요. 그러자 상대가 갑자기 한참을 침묵하더니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요즘 네 전 남편이랑 걔가 아주 대놓고 붙어다녀. 얼마 전부터는 카페에 나와서 알바생들한테 잔소리하면서 지가 아주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군다고. 근데 걔가 얼마 전에 동네 소아과에 애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온 걸 누가 봤다고 하더라. 혹시 너희 남편 애가 아닌지 동네 사람들이 다 쑥덕거리고 난리야.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한 거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을 듣다 보니 다리에 힘이 쭉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만 빼고 온 동네가 이미 두 사람의 행태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걸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말만 믿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시골에서 잠자코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보란듯이 저를 모욕하고 기만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안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큰 결심을 하고 지금은 남편의 상간녀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제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멀리서 훔쳐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와 똑바로 마주하기 위해서였죠. 몇 시간 뒤 제가 심호흡을 하며 초인종을 누르자 누군지 묻지도 않고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아마 인터폰 화면에 뜬 제 얼굴을 보고 은주가 잠시 고민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갓난아이를 안고 문을 연 은주는 절 보고도 놀라지 않고 당당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어요. 한때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그 아이가 제가 살던 집 현관에서 제 남편의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주야, 너 왜 여기 살고 있어? 설마 진짜 네가 내 남편 아이 낳았니? 제가 대놓고 묻는 말에도 상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보이더군요. 아니, 흔들리긴커녕 오히려 입가에 묘한 웃음까지 띄었습니다. 그러고는 안고 있던 아이를 다독이며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목소리로 대꾸하더라고요. 남편이라뇨. 사모님, 두 분 이혼하셨잖아요. 사장님은 이제 사모님 남편이 아니라 제 아이 아빠예요. 아차, 앞으로는 사모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네요. 이 집 안주인은 이제 저니까요. 뭐? 안주인?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제가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치자 은주는 도리어 여유롭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정신이죠. 사모님이야말로 아직도 모르세요? 사모님은 처음부터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0년을 살고도 애 하나 못 낳았잖아요. 그런 사모님 대신 제가 사장님 핏줄을 이어드린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대가 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되물었습니다. 너 아프다고 일 그만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내가 병원비하라고 쥐어준 그 돈으로 넌 뒤에서 이런 짓이나 꾸미고 있었던 거니? 그러자 은주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동안의 일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뭐 아픈 척이라기보단 그땐 진짜 아팠던 게 맞아요.
사모님은 평생 모르시겠지만 애를 가지면 원래 여기저기 아프고 입덧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사장님 아이를 가져서 너무 힘들고 배도 불러오는데 어떻게 계속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아이 낳은 거예요. 그동안 사장님 어머니가 저를 돌봐주셨고요. 이 애를 보고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꿈에 그리던 손주를 낳아줬다고 어머니가 산후조리도 직접 해주시고 이렇게 반지까지 사주셨어요. 은주는 손가락을 들어 자랑하듯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감을 느껴야 했죠. 그럼 사채니 위장이혼이니 하던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은주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연하죠. 사장님이랑 어머니가 저를 이 집 며느리로 드리려고 고민하다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사모님이 순순히 도장 찍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핑계를 댄 거죠. 사모님 생각해주는 척 시골로 내려가 숨어 있으라고 하고 어머니까지 나서서 눈물 보이시니까 사모님이 홀랑 넘어갔다면서요? 그 나이 먹고도 사람이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살아요? 은주의 입에서 진실과 함께 비웃음이 쏟아져 나오는 동안 저는 배신감과 자괴감으로 온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도 섬에 팔려간다던 그 무서운 이야기도 시어머니의 눈물도 전부 저를 내치기 위해 짓거렸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동생처럼 진심을 다해 아끼던 그 아이까지 셋이 한 통속이 되어 저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죠. 저는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지 잊었어?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주고 친동생처럼 아꼈는데. 제가 끝내 참아오던 눈물을 쏟자 은주는 그마저도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수룩하다는 거예요. 뭐하러 생판 남을 그렇게 챙겨요. 솔직히 저는 사모님이 그렇게 잘해주실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사장님이랑 만나고 있을 때였거든요. 솔직히 사장님 성격이며 취향이며 사모님한테 다 듣고 파악한 거예요. 뭐 사모님이 스스로 저랑 사장님 정분나라고 자리 깔아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순간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좋은 뜻으로 베푼 마음이 오히려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어요. 맘 같아서는 당장 그 자리에서 상대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저까지 쓰레기 같은 그 인간과 같은 수준이 될 것 같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그래,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 애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 내가 자기 앞에서 울고불고 불쌍한 꼴로 매달리는 거. 난 절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야.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웃고 있는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자 신기하게도 눈물이 뚝 그치더군요. 대신 가슴속에서 터질 듯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래, 은주야, 네 말 잘 들었어. 뜻밖에도 제가 차분하게 나가자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슬며시 가셨습니다. 자기가 던진 말에 제가 산산조각나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런 여자를 향해 여유 있는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은주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은주가 미간을 찌푸린 채 그 종이를 받아들더군요. 이게 뭐예요? 뭘 보라고 이런 걸... 그러다 말을 다 끝맺지 못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그런 상대를 향해 말했어요. 천천히 잘 읽어봐. 거기 적힌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그 종이를 바라보던 은주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가시는 것 같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은주를 만나러 가던 그날 동사무소에서 뗀 가족관계 서류에는 제가 여전히 남편의 법적인 아내로 또렷이 남아 있었거든요. 상대는 손에 든 종이를 힘껏 구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분 이혼하셨잖아요. 분명히 도장도 찍고 법원에도 다녀온 거 아니에요? 여자가 태연해지려 노력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완전히 숨기진 못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 도장은 찍었지. 협의 이혼 신청도 했고. 그런데 너 그거 아니? 협의 이혼이라는 게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1개월 숙려 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서 등본이라는 마지막 서류를 접수해야 비로소 완전히 갈라서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건데요? 그 마지막 서류를 둘 중에 한 명만 제출하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접수하기로 했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색이 된 은주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서류를 아직 접수하지 않았어. 네? 그게 무슨... 아무리 빚 때문이라지만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지. 물론 그 인간한텐 벌써 제출했다고 했고. 종이 한 장만 내면 끝나는 건데 난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접수한 척하고 그냥 가지고 왔어. 그 남자는 당연히 다 끝난 줄 알고 득달같이 애사진을 올렸겠지만 그 사람도 나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야. 단 한순간도 이혼한 적이 없었던 거지. 애 출생신고만 했어도 금방 알았을 텐데 그건 아직 안 했나 봐? 은주는 손에 구겨진 서류를 든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네가 법원에 직접 확인해봐. 근데 출생신고는 왜 아직도 안 했니? 그 사람이 출생신고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내일 같이 가서 혼인신고랑 출생신고 한꺼번에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아쉬워서 어쩌나. 내가 아직 버섯이 그 인간 마누라로 있는 한 너희가 혼인신고하는 일은 없을 텐데. 제 말에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리까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는 그런 은주를 향해 쐐기를 박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넌 이 집 안주인은커녕 멀쩡한 남의 남편을 가로챈 상간녀일 뿐이라는 거야. 그리고 네 아이도 평생 혼외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겠지. 난 절대 이혼해줄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비웃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너희가 고통받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거라고. 그 말에 은주는 결국 이성을 잃고 집이 떠나가라 악을 쓰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빨리 와요, 빨리. 사모님이... 아니, 저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그리워하던 남편이었는데 그 인간은 절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당장 안 나가? 하지만 여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마지막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펄펄 뛰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인자하던 얼굴을 싹 바꿔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치셨죠. 아니, 세상에 이런 못된 것이 다 있나? 멀쩡히 정리된 걸 가지고 뒤에서 그런 수작을 부려? 그런다고 돌아선 남자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냐? 당장 가서 서류 접수 안 해? 내 아들 발목을 잡아도 유분수지. 저 애를 봐라. 지 아비 똑 닮은 손주를 낳아준 애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아직도 내 며느리라는 거야? 그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질린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다고 무슨 소용 있을 것 같아? 괜찮아. 3개월 안에만 접수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접수하면 돼. 그럼 이 지긋지긋한 관계도 끝이라고.
하지만 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가방에서 천천히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빛바랜 그 종이를 펼쳐 남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종이를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당신, 이게 뭔지 기억나? 얼굴색이 변하는 거 보니 기억하는구나. 당신이 처음 카페 차릴 때 우리 친정아빠가 보태주신 돈에 관해서 적은 차용증이잖아. 그때 세금 문제 발생할까봐 빌려주는 것처럼 만들어두자는 말이 나와서 당신이 직접 도장 찍은 거잖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세금 문제 때문에 만들어둔 거잖아. 형식적인 거지 진짜 갚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형식적? 글쎄, 여기엔 빌린 날짜도 금액도 이자까지 제대로 적혀있고 당신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있는데 거기다 우리 아빠가 좀 꼼꼼하신 분이 아니라 이걸 공증까지 받아두셨지 뭐야. 형식적이든 뭐든 법적으로는 완벽한 차용증이야.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이 서류면 당장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걸 수 있다고 하더라. 제가 차분하게 사실을 짚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빚을 핑계로 저를 내쫓은 사람들에게 정작 진짜 차용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남편은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는 듯 눈을 굴리더니 냅다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설마 그걸로 정말 뭘 어떻게 해보려는 건 아니지? 글쎄, 우리 부모님이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한테 저지른 일을 듣고도 가만히 계실까 모르겠네. 하나뿐인 딸 잘 살라고 사위한테 그 거금을 내놓으신 건데 이제 나랑 남남이 되는 거라면 굳이 그런 큰 돈을 그냥 내놓으실 이유가 없지 않나?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남편은 진땀까지 흘리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썼어요.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두 사람이 차용증 한 장에 쩔쩔매는 꼴이라니.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매달리다 못해 무릎까지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봐주길 바래? 그럼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저 여자랑 아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 그럼 나도 부모님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말하지 않고 이혼도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넘어갈게.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더니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약속할 수 있지? 정말인지 아닌지는 해보면 알 거 아니야. 당신이 선택해. 저 여자랑 애를 선택하고 우리 아빠한테 빌린 돈 한꺼번에 다 갚던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랑 조용히 살던지. 헌데 그런 제 말에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돌려 아이를 안고 있는 상간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뭐하고 섰어? 당장 애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빨리!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거 진심이에요? 난 당신 애를 낳아준 사람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깟 돈 때문에... 뭐? 그깟 돈? 내가 지금 갑자기 5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갚아? 거기다 그동안 이자까지 계산하면 장난 아니라고. 설마 네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애초에 네가 내 앞에 나타나서 꼬리만 치지 않았으면 조용한 내 인생에 이런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 솔직히 그 애가 내 애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그런 남편의 돌변한 태도에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거라고 믿었던 남자가 제 한 몸 살자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과 아이를 내치는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말리지도 그렇다고 돕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손자만 바라보시더군요. 남편은 울먹이며 짐을 챙겨 쫓겨나는 은주를 끝까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지 고개를 돌리셨지만 그렇다고 감히 나서서 말리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현관을 나서는 그 애 등에 대고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은주야, 그렇게 자랑하던 네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이제 알겠니? 멀리 안 나갈 테니
잘 가고 이 돈으로 애 분이라도 사 먹여. 그러면서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어요. 여자는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며 돈을 바닥에 팽개치더군요. 누굴 거지로 알아? 당신들 두고 봐. 내 신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가 그러라고 등 떠밀었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뺏어간 주제 어디서 피해자 타령이야? 이 배은망덕한 인간아. 내 눈에 눈물 뽑았으면 네 눈에서는 피눈물 흐르는 게 세상 이치야. 제가 눈을 부릅뜨며 외치자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려다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와 아이를 내보낸 뒤 저는 남편을 용서하는 척 며칠을 더 집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살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말 잘못했어. 다 그 여우 같은 계집애가 꼬리쳐서 벌어진 일이야. 이제 우리 예전처럼 다시 잘 살아보자. 응? 그러면서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면상에 똥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억지로 꾹 참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렇게 빨리 정신 차려줘서 나도 고마워.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제가 속이 뒤틀리는 걸 참고 그런 말을 건네자 남편은 제 마음이 정말 풀린 줄 알고 속 편한 얼굴로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곁에서 단 한순간도 이를 갈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며 자는 모습을 냅다 한 대 갈기고 싶었지만 모든 준비가 끝나는 날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간을 벌기 위해 조용히 기다렸네요. 남편이 잠든 밤이면 저는 조용히 그동안 모아둔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카톡 사진과 동네 사람들의 증언, 은주가 자기 입으로 떠벌린 일들까지 그 모든 게 차곡차곡 쌓여 저의 든든한 힘이 되어줬죠.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히고 미리 알아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넣었어요. 위장 이혼을 빌미로 저를 내쫓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친정 부모님 명의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친정에 머무르는 저에게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어. 대여금 반환 청구에 이혼 소송? 아니, 협의 이혼까지 하려고 했다가 관둔 게 얼마나 됐다고 이런 걸 보내. 아, 그건 말 그대로 협의 이혼이었잖아. 난 그때처럼 바보같이 이혼할 생각이 없거든.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 게 확실한데 내가 왜 저번처럼 멍청하게 빈손으로 이혼하니? 뭐야? 당신 처음부터 이러려고 이혼 판결 났던 거 취소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소송한 거야? 당연하지. 그걸 이제 알았어? 제가 비웃듯이 말하자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장인어른한테도 비밀로 한다더니 대여금 청구 소송은 왜 하시게 해? 나더러 5억을 갑자기 어떻게 갚으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하지만 저는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속이다니? 먼저 날 속인 건 당신 쪽 아니야? 그리고 난 분명히 선택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 여자랑 애를 내친 거잖아. 그래, 내가 핏줄까지 버리면서 당신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그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번쩍 나더라. 자기 살겠다고 자식까지 버리는 비정한 사람을 어떻게 믿고 여생을 맡겨?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소송은 취하해줘. 부탁이야.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난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통곡하듯 사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얘야, 제발 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 내가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 사돈한테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아달라고 부탁 좀 드려봐라. 그 목소리를 듣자 한때 거짓 눈물로 저를 속여
시골로 내쫓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떠올라 오히려 울분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제가 여전히 법적인 아내였기에 남편의 부정행위와 위장이혼 사기는 고스란히 유책사유로 인정받았네요. 결국 저는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고 친정 부모님은 공증까지 받아둔 차용증 덕분에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게 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이를 낳은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까지 제기했어요. 멀쩡한 부부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제 자리를 빼앗으려 했으니 응당 치러야 할 대가였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친정 부모님께는 거액의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헌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에게 매정하게 내쳐졌던 은주가 이번엔 애아빠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벌인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와 애까지 낳고 바람을 피운 대가로 남편은 평생 그 아이의 양육비까지 꼬박꼬박 물어줘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나중에 카페 옆 우동집 언니에게 전해 들으니 두 사람은 그 일로 크게 틀어져 만날 때마다 서로를 원수처럼 물어뜯었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남편 때문에 자기 신세를 망쳤으니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라 하고, 남편은 여자 때문에 인생이 꼬였는데 무슨 염치를 돈을 달라고 하냐고 카페에서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까지 으르렁거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던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된 겁니다. 저를 농락하고 배신했던 인간들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꼴이 되고만 셈이죠. 시어머니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귀하게 여기던 손주와도 끝내 멀어졌고, 아들이 빚 갚느라 잘 되던 카페를 남한테 넘기고 생수 배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셨으니까요. 아들이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며느리로 들이려던 여자와는 원수가 되고, 손주마저 보기 힘들어졌으니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지 굳이 들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더라고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귀농하신 친정 부모님을 따라 지방으로 내려와 한적한 동네에서 다시 서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또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차츰 마음의 상처도 아무로 갔죠. 지금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다시 차분하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이런 평화를 얻기까지 먼 길을 돌아와야 했지만 부디 여러분의 곁에는 은혜를 배신이 아닌 사랑으로 돌려주는 이들만 가득하길 빌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